어르신,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경찰서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8세 박동찬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이 노인의 눈가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의 손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파양 서류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 때문이었어. 동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며느리 지영이 전혀 몰랐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고백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동찬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몇 마디로 끝났습니다. 지영이 밥을 차려놓고 말을 건네면 동찬은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영은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새끼 식사를 챙기고 병원 예약을 잡고 약봉투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개어 옷장에 넣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없는 관계, 의무만 남은 가족. 최근 들어 시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약도 제때 먹지 않아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고 만약을 위해 조심스럽게 요양원 대기 명단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동찬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 이 집을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와도 이미 자신은 여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찾을 수 없는 사람. 동찬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부채 독촉장 여러 장과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 그것들은 20년째 주인의 가슴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은 조금씩 정돈되었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구석구석이 깨끗해졌고 약도 시간에 맞춰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찾아온 만큼 숨겨진 것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돕던 김 선생님이 동찬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 물러났고 그날 집에 돌아온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빚이라니, 시아버지가 빚이 있다니,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 얼마나 되는 걸까? 어떻게 생긴 빚일까?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지영은 은행 앞에서 우연히 시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동차는 창구에서 예금을 해약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이 다가가 물었을 때 동차는 차갑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말할 게 없다고.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라도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차는 자신의 친아들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더욱 두꺼운 벽이 되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이 되자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거세게 두들기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밝아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시아버지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돌렸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이불은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걸이에는 평소 시아버지가 걸쳐두시던 외투가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하니 운동화도 사라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폭우에 어디로 가신 걸까?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부부는 우왕좌왕하며 집안을 다시 한번 뒤졌지만 동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마다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산책하시던 길을 따라 걸었지만 그 어디에도 동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지영은 조금만 더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무언가가 지영을 시장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앞 골목길, 깜빡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동찬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동찬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구겨지고 젖어서 거의 찢어진 독촉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번져 흐릿해진 그 종이를 지영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동찬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78세 노인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시아버지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요. 빨리 가야 해요. 하지만 동찬은 지영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빗속에서 동찬은 드디어 20년간 감춰왔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준 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빚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빗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찬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마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린 돈이었다고. 전처와 이혼하고 양육비 문제로 생긴 빚을 돌려막기 위해서 만든 돈이었다고. 당시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의 결혼식을 치를 수 없었다고.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었다고.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이 지영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1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그때 시아버지가 얼마나 넉넉하게 돈을 내주셨는지, 지영과 남편은 그게 당연히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찬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떠나보낸 딸이 있다고. 파양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처가 친정으로 데려갔다고.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신이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혔다고. 전처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낫다고. 동찬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난하고 무능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몰래 용돈을 보냈지만 번번이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그 아이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들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빚이라도 다 갚고 당당해지면 그때 찾아가려고.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조용했던 이유가, 말이 없었던 이유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 이런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난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동찬은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되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경찰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독촉장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전했습니다. 따님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최근에 아버지를 찾으려고 여러 번 문의한 기록이 있다고. 경찰서에도 주민센터에도 3개월 전부터 계속 수소문했다고. 동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2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만나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 전처가 만든 거짓말과 오해 속에서 부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따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로 찾으면서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바보였다고.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전처의 말만 믿었을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영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부는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채 문제를 정리하기로. 더 이상 시아버지 혼자 그 짐을 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영은 동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아버님의 가족이라고. 왜 혼자 그렇게 아프게 버티셨냐고.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찬은 미안하다고, 짐이 될까봐 그랬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라고. 그 순간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마음이 진짜로 연결되었습니다. 10년이 걸려서야 닿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 박동찬 씨의 따님이라는 목소리. 동찬은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 동네의 조용한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동찬은 지팡이를 짚고 지영,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동찬과 닮은 눈매, 조용한 분위기. 20년 만에 보는 딸 지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전부였다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가난 때문에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진실일 리 없더라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닐 것 같았다고. 그래서 찾았다고. 동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깊어져도 진심 하나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이 끊어져도 다시 매듭을 지으면 이어지듯이. 그날 이후 동찬의 집 식탁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지혜가 가끔 들렀고 조카들도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빚은 천천히 정리되었고 동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동차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영, 아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딸 지혜, 그리고 손주들까지. 평생을 혼자 짐을 지고 살았던 노인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건 오해였고, 가족을 다시 잇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